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몇 층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층을 지탱하는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외면하곤 합니다. 차가운 통계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전체 가구의 57%가 1층부터 5층 사이에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공간은 넓어지지만 8층 이상은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9층과 10층, 그곳은 전체의 1%, 아니 0.1%만이 허락된 선격입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이 높게 솟아오를 수 있는 이유는 지상에 보이지 않는 깊은 지하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도 가장 어둡고 서늘한 지하층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지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간입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이들의 삶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을 지나 2026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도 법원에는 기괴한 기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이미 12만 건을 넘어섰고 그 명단의 절반 가까이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뎠어야 할 20대와 30대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코인과 주식이라는 실체 없는 희망에 인생을 걸었던 청년들이 지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들이 짊어진 원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10년을 버텨도 제자리라는 무력감, 이것이 지하층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공포입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이들에게 묘한 제한을 건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신용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최저 생계비 기준이 상향되면서 변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그것이 과연 구원일까요? 고금리 카드론과 대부업체의 압박 속에서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과정은 생존을 건 사투에 가깝습니다. 지하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삶의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1층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안온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시스템의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간신히 지상으로 올라온 당신이 마주하는 곳은 1층입니다. 순자산 영원에서 1억 원 사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집 중 3집이 이곳에 머뭅니다. 수치상으로는 전체 가구의 약 29%가 밀집한 이 공간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서글픈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좁은 고시원이나 원룸 월세를 전전하며 내일을 꿈꾸는 사회 초년생들과 평생의 노동 끝에 국민연금 몇 푼에 의지해 생을 정리해가는 노년층이 한 층에 섞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출발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종착역이 되는 곳, 이것이 1층의 실체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늘 무겁습니다. 자산을 불릴 종자돈, 즉 시드머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세 70만 원, 100만 원은 단순히 주거비라는 이름의 지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깎아 타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일종의 노동 착취와 다름없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당신의 계좌를 빠져나가 건물주의 자산으로 쌓이는 동안 당신의 자립은 그만큼 뒤로 밀려납니다. 내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1층의 일상입니다. 1층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략은 단 하나,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것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월 100만 원을 저축하면 8년, 월 15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반이 걸리는 아득한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지만 이 입장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1층의 소음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주택 청약이라는 이름의 엘리베이터를 제안합니다.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라는 이름의 기회를 잡으면
단숨에 3층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 엘리베이터가 당신 앞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1억 원을 모아 2층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그곳엔 1층과는 차원이 다른 더 교묘하고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하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할까요? 당신은 드디어 순자산 1억 원이라는 임계점을 넘어 2층의 문턱을 밟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상위 43% 안에 진입한 셈입니다. 1층의 혼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산가라고 불리는 이들의 하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지만 2층의 공기는 안온함보다 서늘한 긴장감에 가깝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풍경은 대개 비슷합니다. 수도권 변두리의 빌라 전세에 살거나 지방의 노후된 구축 아파트 한 채를 대출과 함께 부여잡고 있습니다. 2층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감정은 추락에 대한 공포입니다. 1층에서 수년간 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2억 원, 3억 원이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자 삶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은 2층 거주자들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소식 하나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사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습관적으로 열람하며 내 돈은 안전한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의 판단착오나 운 나쁜 사고는 곧바로 지하층으로의 강제 송환을 의미합니다. 그 추락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 계층이 선택하는 전략은 역설적으로 더 큰 빚입니다. 월세로 증발하는 돈을 막기 위해 혹은 전세 사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실물 자산을 확보하라는 조언이 정답처럼 통용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빚의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이 다르듯 빚을 이용해 자산을 선점하는 것이 2층을 탈출하는 유일한 비상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하다는 계산법은 시장이 우상향할 때만 유효한 공식입니다. 내 집을 가졌다는 안도감의 대가로 당신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수십 년의 노동력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과연 이 선택이 당신을 더 높은 층으로 데려다줄 엘리베이터가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영원히 2층에 묶어둘 족쇄가 될까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단한 층이라 불리는 평균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보려 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불리는 3층과 4층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통계청 자료상 평균 순자산인 4억 7천만 원이 위치한 구간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견고한 중추여야 하지만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안도가 아닌 박탈감입니다. 통계는 당신이 평균이라고 말하는데 왜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도 평균의 안락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3층과 4층의 풍경은 겉보기에 제법 번듯해 보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울 주요 지역의 빌레 전세로 거주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억에서 3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자산의 절반가량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 구간의 거주자들이 가장 깊은 심리적 내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정체되어 있는데 저 멀리 앞서가는 상층부의 속도를 보며 느끼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순자산 6억 원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 자산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송파, 용산, 서초처럼 한 달 만에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급지로의 진입을 꿈꾸며 부부는 맞벌이 소득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더 많이 벌고 더 가파르게 오를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만이 이 지지부진한 평균의 늪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신의 갈증이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평균이라는 환상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당신은 자산을 얻는 대신 삶의 여유와 시간을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산층의 상징이라 불리는 5층에 진입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 역시 당신이 꿈꾸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층에 도달한 당신은 비로소 대한민국 상위 20%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순자산 6억에서 10억 원 사이. NH투자증권의 분석대로라면 당신은 이제 명백한 중산층의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서울 노원이나 도봉 혹은 분당과 수지, 광교 같은 수도권 핵심지에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거머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상회하는 화이트칼라 맞벌이 부부들이 2층의 주된 거주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삶은 견고하고 안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하는 진실은 의외로 처절합니다. 이곳은 가장 화려하게 포장된 중산층의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통장은 언제나 가뭄 상태입니다.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원리금 상환액에 아이가 자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사교육비가 더해지면 저축이라는 단어는 사치로 변합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자가 아파트를 가졌지만 정작 주인은 매달 카드값과 학원비를 걱정하는 기괴한 불균형. 사람들은 이들을 하우스 푸어라 부르지만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5층을 탈출해 진정한 안정권이라 불리는 10억 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 이들은 다시금 시스템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IRP나 ISR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배당주와 ETF에 목돈을 묻어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 애씁니다. 복리의 마법이 자산을 불려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버티는 동안 집값이 다시 한번 도약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15년,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5층의 주민들이 자산의 증식에 몰두하는 동안 한층 위인 6층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위 10%라는 이름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당신은 상위 10%라는 이름의 유리창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자산 10억 5천만 원.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보고서가 가리키는 이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대한민국 10명 중 단 1명만이 허락받은 6층의 거주자가 됩니다. 서울 마포, 용산, 성동의 번듯한 아파트 단지나 강남, 송파의 소형 평형을 소유한 이들이 이곳의 주류를 이룹니다. 6층에 들어서면 비로소 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공포 하나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노후의 빈곤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비참해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불안이 비로소 안도감으로 치환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생각보다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6층 거주자들의 가장 큰 함정은 자산의 80% 이상이 움직이지 않는 벽돌, 즉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10억이든 12억이든 그것은 시장이 매긴 숫자일 뿐 당신의 통장에 꽂힌 현금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숨을 멈추면 당신의 자산 가치도 함께 얼어붙습니다. 겉으로는 상위 10%의 여유를 즐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한 부동산 연못에 발이 묶인 채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6층부터는 자산의 팽창보다 다각화라는 냉정한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이른바 황금 비율이라 불리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부동산 60%, 금융자산 30%, 현금 10%. 이 숫자를 외우고 실천하는 자만이 6층의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대신 배당주나 채권, 해외 ETF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의 전화기에는 낯선 이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행 VIP 센터의 PB들이 당신을 고객님이라 부르며
사적인 상담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정보는 길거리의 소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VIP 룸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상담을 받는 순간에도 당신이 선 이 6층이라는 높이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정점일지 모르나 상위 1%의 세계로 가기 위한 가장 가파른 절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절벽 너머 7층에서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시스템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7층입니다. 순자산 15억에서 30억 원 사이, 이곳에 들어서면 공기의 질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은 2층에 도달한 당신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핵심 자산을 소유했음을 의미합니다. 강남 3구의 문턱을 넘거나 여의도, 목동의 재건축 단지를 움켜쥔 이들이 이곳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높이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안온한 자유가 아니라 관리의 중압감입니다.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더 많이 버는 증식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절세로 강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수백 수천만 원씩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국가가 당신 자산의 숨은 공동 소유주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줍니다. 세금이 단순한 비용을 넘어 자산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은행 PB들은 단순히 예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ELS, 비상장 주식이라는 이름의 복잡한 설계도를 내밀며 당신의 자산을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7층의 거주자들은 부부 공동 명의를 넘어 개인 법인을 고민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꼬마 빌딩의 지분을 통해 근로소득의 의존도를 낮추려 사투를 벌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즉 시스템이 노동을 대체하는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 7층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높고 정교해질수록 그 안에 갇힌 자의 불안도 함께 깊어집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 비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관리자로 전락한 것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호함을 뚫고 상위 1%라는 진정한 선격으로 진입하는 순간, 당신은 숫자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8층과 9층, 이곳은 숫자가 상징을 넘어 권력이 되는 상위 1%의 영지입니다. 순자산 30억에서 50억 원 사이,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선이라 불리는 33억 원을 가볍게 상회하는 이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한남동의 정적이나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 뒤에서 이들은 자본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강남의 신축 대형 평형이나 도심의 고급 빌라는 이들에게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일종의 경제적 요새와 같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완전히 압도하는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30억 원의 자산을 연 5%의 수익률로만 관리해도 매년 1억 5천만 원, 세금을 떼고도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당신의 노동과 무관하게 쏟아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혹은 해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자본은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부를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더욱 서늘한 진실은 시장이 비명을 지르는 폭락장에서 드러납니다. 1층과 2층의 거주자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 때 8층의 자산가들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그 피 묻은 매물들을 유유히 거두어 들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의 격차는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계급의 벽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들에게 경제 위기란 자산의 손실이 아니라 하층민의 자산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이제 이들의 유일한 고민은 자산의 증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부를 온전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전수할 것인가, 즉 가문의 영속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1%의 성벽 위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거대한 줄기를 쥐고 흔드는 0.1%, 그들이 사는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려 합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우리가 알던 경제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달했습니다. 9층과 10층, 전체 인구의 단 0.1%만이 숨 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산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닌 하나의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순자산이 50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30억 자산이 만들어내는 연 5%의 수익은 세금과 비용을 모두 제한 뒤에도 매달 1,000만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창출합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바쳐 쫓는 목표가 이곳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매달 반복되는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상의 심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금융자산만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는 대한민국에 약 1만 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이 1만 명이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의 합계는 무려 1,267조 원에 달합니다. 1,267조 원. 이 기괴한 숫자는 개인의 상상력을 초월하며 국가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부가 단 1만 명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층에 거주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부라 불리는 고도로 훈련된 전담 조직이 가문의 부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투자 수단을 넘어 기업 M&A를 주도하고 예술품을 수집하며 재단을 설립해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합니다. 펜트하우스의 통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1층부터 9층까지 각 층의 거주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위로 올라가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경제 뉴스와 시장의 변동성이 사실은 이 0.1%의 설계자들이 그어놓은 궤적 안에서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 그 차가운 진실이 펜트하우스를 감싸는 가장 무거운 공기입니다. 지하의 어둠부터 천상의 펜트하우스까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아파트의 모든 층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층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영원한 낙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건축물을 내려와 다시 당신의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이십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무력감입니까? 어쩌면 막연했던 불안이 형체를 갖춘 실체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종이 한 장을 꺼내 3개의 숫자를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순자산, 당신이 짊어진 부채, 그리고 매달 생존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저축액입니다. 이 3개의 숫자가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당신이 서 있는 층수입니다. 지하층에 머물고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모든 것을 거십시오.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 증식을 꿈꾸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1층에 계신 분들은 1억 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이 이 계급 구조에서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티켓입니다. 5층 근처에서 하우스푸어의 삶을 살고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시스템의 변동성에 당신의 전 생애를 베팅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흔히 망설임은 신중함으로 포장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망설임은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자산이 가치를 더해가는 동안 당신의 시간은 속절없이 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태양이 이미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행운의 엘리베이터는 당신 앞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숨이 가쁘고 발걸음이 무겁더라도 당신은 스스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한 계단은 하루의 노동이고 한 층은 수년간의 인내입니다. 오늘 당신이 확인한 당신의 층수가 내일의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시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차가운 통찰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균열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